파슈파티의 명상 자세는 고대 사회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지식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힌두교의 명상을 살펴보면 힌두교의 명상에는 4가지 종류의 명상이 있으며 이는 신체의 에너지 센터인 차크라를 활성화하고 균형을 맞추는데 중점을 둔 수련 방법입니다. 바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차크라는 고대인들이 주파수에 대한 지식을 인체에 접목시켜 정립하고 발전시켜온 개념으로 대표적인 명상 기법으로는 만트라가 있습니다. 티베트의 노래하는 그릇이나 사찰의 풍경 종소리가 이에 해당되며 만트라 명상을 위해 사물과 보석, 여러가지 매체에서 나오는 진동 주파수의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차크라는 우리 몸속에 흐르는 에너지가 교차하는 교차점을 말합니다. 명상은 바른 자세에서 감은 눈으로 자신의 심호흡을 관찰하며 시작됩니다. 현대 과학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눈을 감으면 후두엽의 뇌파의 힘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호흡의 주기로 자신의 심박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상에서 6번째 차크라라 불리는 아즈나는 제3의 눈이라 불리는 전시안을 여는 명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제3의 눈이라 불리는 내분비 기관은 손과 채로 그 모양이 솔방울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2004년 이스라엘 과학자 사이몬과 시드니는 송과선에서 히드록시 아파타이트 결정외의 육각형의 약 20 마이크로미터인 다른 유형의 방해석 결정을 발견하였는데 이 방해석 결정의 압전 효과로 진동시 양전하가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명상을 할 때 미간에서 경험하게 되는 음파의 진동은 이러한 방해석 결정을 자극하여 압전 전하를 생성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고대인들은 손과 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지각하는 정신적 에너지, 치유, 생명이라는 개념과 접목시켰고 신비로운 힘을 가졌다고 정의했으며 이집트에서는 호루스의 눈이 치유와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오시리스의 지팡에서도 손과 채와 같은 솔방울 모양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원리를 알려주는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카드세우스라고 불리는 모큐리의 지팡이는 고대의 현자라 불리는 마법사들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로 현대에 들어서도 고대와 같이 치료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드세우스라는 이름은 현대 물리학의 한 분야인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드세우스 코일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조차 검색되지 않는 카드세우스 코일은 여러 이름으로 불려왔고 메비우스 코일, 스미스 코일이라 하며 이를 위상학적으로 변형시킨 코일을 자기소멸 코일, 유무도 토로이드 코일이라 하고 테슬라 코일이라 부릅니다. 이 같은 위상형 코일 내의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문을 위상전자학이라 부릅니다. 카드세우스 코일은 코일을 서로 교차하여 관계되면 두 개의 자장이 서로 상쇄되어 자장은 제로가 됩니다. 이때 제로가 된 자장의 에너지는 스칼라파로 변환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스칼라파를 비에르츠 에너지, 고강도 미세 에너지, 양자 에너지, 초양자 에너지라 부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칼라파는 양자 물리학입니다. 스칼라파는 공간을 채우고 있는 영점장에서 기인하는 파동으로 실제 우리의 공간은 유령 같은 입자가 탄생하자마자 즉시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아주 밀집되고 강렬한 입자 플럭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유령 입자를 가상가스, 중성미자라 부르며 이러한 공간 개념을 진공이라 합니다. 스칼라파는 톰 비어든이 1982년 강연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소수 물리학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톰 비어든은 육군 중령 출신으로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미 육군 지휘참모대학 졸업, 항공우주공학 석사, 조지아 공가대학 석사, 루이지애나 공가대학 석사 출신으로 현대 AI 방정식을 담당해왔고 2022년 9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톰 비어든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한 스칼라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자기학에서 배우는 맥스웰 초기 방정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1864년 전자기장에 관한 역학 이론을 발표한 맥스웰의 방정식은
중력장과 전자기장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통일장 이론이었습니다. 그 당시 맥스웰 방정식은 사원수로 쓰여졌고 사원수와 벡터의 분석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수학식에 불과했고, 맥스웰이 죽은 후 올리버 헤비사이는 사원수를 제거하고 좌표 기반의 벡터를 적용해 맥스웰 방정식을 위조합니다. 여기서부터 현대 전자기학의 불행은 시작되며 1900년부터 진짜 맥스웰 방정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살펴보면 사원수에는 스칼라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칼라파를 만들기 위해서 사원수 Q 곱하기 Q를 하면 제로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제로 벡터는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제로 벡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적 벡터가 아닌 실제 벡터를 다룬다고 가정하고 사원수를 사인 오메가 t 형태라고 가정했을 때 사원수 Q 곱하기 Q에서 나타나는 사인 제곱은 스칼라 성분으로 진공 엔진 안에 스칼라 파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올리버 헤비사이가 맥스웰 방정식에서 삭제한 스칼라 부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스칼라파를 응력파, 펌프파, 지역 중력파라고 부릅니다. 만일 제로 벡터를 가진 전자기 시스템이 있고 모든 벡터가 사인 제곱으로 리드미컬하게 변한다고 가정했을 때 스칼라파는 전자를 압축합니다. 공을 손에 쥐고 풀고를 반복하듯 스칼라파가 전자를 쥐어짜면 전자는 이동하지 않고 소용돌이 치지 않으며 원자 주위를 도는 원자 껍질인 전자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원자를 통과하여 원자 핵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압축파는 현재 공간의 에너지 밀도를 진동시키는 것이며 유령 입자가 가득한 진공 공간의 플럭스 강도가 진동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극성을 넣고 어떤 패턴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마일 교수에 의하면 유령 입자인 중성미자에 대해 말하기를 중성미자가 광속으로 움직일 때는 광자이고 중성미자가 광속보다 느려지면 전자가 되며 중성미자는 음전하와 양전하 사이에서 진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핵 융합에는 음전하가 포함되고 번개의 성광에는 양전하가 포함됩니다. 유령 입자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공간 에너지입니다. 스칼라파의 파동 에너지로 진공의 공간을 타격하면 유령 입자는 양자의 한계를 넘어 실제하는 전자로 바뀌게 됩니다. 스칼라 파동의 원리를 이용하면 진공의 공간으로부터 무한의 프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칼라파의 기능들을 살펴보면 스칼라파는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치유 기술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톰 비어든의 말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된 사인 제곱 스칼라파가 인체의 치유에 유익하다는 결론입니다. 과거에도 파동을 이용한 치유는 있어 왔습니다. 미국의 발명가 로얄 라이프는 공진 주파수를 통해 암을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역사는 사기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얄 라이프의 라이프 주파수로 미생물을 파괴하는 다큐의 한 장면입니다. Still mobile, still moves. I think we're kind of, that's about it, yeah? 러시아의 과학자 조르주 라코브스키 또한 테슬라 코일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파 장비를 만들었는데, 이는 정상적인 세포와 비정상적인 세포에서 나오는 파장의 차이를 통해 인체를 치유하는 고주파 장치입니다. 조르주의 미국 특허는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되지만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많은 병원에서는 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안토인 프리오레는 전기 엔지니어로 플라즈마를 이용해 스칼라파를 생성하는 위상 결합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시간 역전파를 일주일간 이외에 5분간 인체에 투과하면 암과 백혈병은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간다는 치료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백혈병, 암, 에이즈까지 치료할 수 있는 양자 치료기였지만 당시 과학자들의 위상 결합에 대한 이해와 억압으로 인해 안토인의 연구 결과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시간역 전파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파동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파동이란 공간을 따라 전파되는 물리량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으로 나타낸 것으로, 실질적으로 공간의 물질은 진공 공간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광자와의 상호작용 속에 놓여 있고, 물리학에서 광자가 원자의 껍질인 음전하와 상호작용하여 광자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것을 시간의 양의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나타나는 것이 전자기 파동입니다. 이와 반대로 물리학 이론에서 CPT 대칭으로 전하를 반전시켜 시간을 반전시킨다는 개념을 시간의 음의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스칼라 파동을 가지고 원자핵에 들어가면 음전하와 양전하의 상호작용 속에 있는 원자의 핵은 이미 시간이 반전이 되어 있는 시간의 음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며, 원자의 핵에 신호를 넣거나 패턴을 넣을 때 시간 역전 파동은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의 양의 흐름을 1차적인 진리라고 했을 때 시간의 음의 흐름에서는 모든 보존 법칙은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 러시아의 주요 학술지나 저명한 학자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이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 역전 파동의 개념은 위상 공액 거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상 공액 거울이란 왜곡된 사물의 이미지가 위상 공액으로 왜곡이 수정되어 정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광학 장비입니다. 시간 역전 파동은 쉽게 말해 비디오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는 개념으로, 영화 테넷은 시간 역전 파동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보여줍니다. 치료의 영역에서 4인 제곱 스칼라파는 거의 다른 파동들이 갖고 있지 않은 아주 약한 파동이 뼈세포와 골수세포를 통해 몸의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온몸으로 즉시 퍼져나가며 비정상적인 세포의 핵에 에너지를 공급해 순서를 복원해주고 왜곡이 스며들었던 것을 고치는 작업을 합니다. 물리학에서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기호에는 델타 T가 있습니다. 병든 세포의 스칼라 패턴에서 일반 세포의 패턴을 빼면 델타가 나오고, 그 델타의 시간을 역으로 돌리면 그 특정 질병에 맞는 치유 패턴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파동의 원리를 이용한 치유 기술은 현재 양자학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스칼라파는 또한 전쟁 무기나 방어 체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방구형 형태의 3차원 파형을 형성하는 한 쌍의 스칼라파를 결합시키면 벡터 파형막이 생성됩니다. 이는 밀도가 높은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어 즉시 공기를 이온화시켜 플라즈마 상태의 광자를 방출하는 빛나는 방구형 돔을 만듭니다. 이 방구형 돔에 부딪히는 모든 물체는 증발하게 되며 감마선, 열선, EMP까지도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칼라파는 또한 한 쌍의 스칼라파의 간섭으로 강력한 전자기 에너지를 만들거나 전자기 에너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1908년 일어난 통구스카 폭발 사건을 위키피디아는 소행성의 충돌이라 말하고 있지만, 이는 한 지점에 응축된 전자기 에너지의 폭발로 톰 비오든의 말에 따르면 소련의 스칼라 무기 실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몇몇 나라들은 이미 스칼라 무기를 가지고 있고, 현재 러시아가 스칼라 무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자칫 실수로 태양의 스칼라 공명은 조정될 수 있고, 태양의 스칼라 공명이 자극되면 태양의 열기는 강력히 증폭되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의 작용으로 눈부신 성광과 함께 주위에 얼음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스칼라파에 증폭된 음의 에너지를 탈락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은 빙하기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코엔은 기후변화와 지진, 화산을 일으키는 전자기파를 이용한 테러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스칼라파의 간섭은 또한 전자기 에너지를 제거할 수 있는데, 발트해에서 발견된 반중력 돌이 전자기기를 목통으로 만들었다는 일화는 이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중력 돌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칼라파는 중력에 반하는 장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카드세우스 지팡이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유령 입자라고 불리는 입자 플럭스의 진공 공간을 고전 용어로는 에테르라고 부릅니다. 한스 니퍼의 말에 따르면 중력이란 당기는 것이 아닌 에테르에 의해
밀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방사된 에테르의 방향성은 항상 가장 큰 질량의 방향인 중심인 아래를 향해 있는데, 에테르의 압력에 의해 지면으로 떨어지는 가속된 물체가 땅에 닿으면 에테르는 재방사되거나 질량 혹은 다른 에너지로 변환된다고 말합니다. 한슨 이퍼는 이를 중력 차폐 효과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사람이 중력이라 느끼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뉴턴 또한 1679년 로버트 보일이나 왕립학회에 보낸 서신들에서 에테르는 지구 중심으로 방사되며 에테르의 밀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질량과 인력에 대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1차적 진리인 시간의 양의 흐름에서 성립되는 법칙이며, 에테르의 관점에서 뉴턴 또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일대의 스티브 라모로 박사는 20세기가 도래하면서 맥스웰과 아이작 뉴턴의 세계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수정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에테르의 압력에 대한 가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실제 과거 맥스웰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맥스웰의 방정식은 에테르를 기반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력과 달리 반중력이란 시간의 음의 흐름에 의존합니다. 만일 시간의 양의 흐름에서 시간의 음의 흐름으로 상황이 뒤바뀐다면 질량에 서로 당기는 힘은 서로 밀어내는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간의 음의 흐름을 나타내는 시간 역전 파동의 저주파를 사용하여 원자의 핵을 충전하면 반중력 현상은 나타납니다. 톰 비오든의 말에 따르면 100에서 400Hz의 위상공획 거울을 만들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어떤 대학의 연구소라도 반중력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칼라파의 시간 역전 파동을 사용하면 현대 물리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마법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북미 연구실에서 진행되었던 실험은 원자의 핵에 패턴을 집어넣어 추력을 생성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마그넷의 선임 연구원인 윌버트 스미스는 웨비우스 코일로 감은 크리스탈이 강력한 음파를 증폭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주파수 파동 증폭기로 카드세우스 코일을 활성화하자 코일 자체 힘으로 스스로를 들어올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하며, 중력 제어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칼라 EM 드라이브 추력 생성 특허에는 카드세우스 코일과 스칼라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나사에서도 양자를 이용한 EM 드라이브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칼라 EM 드라이브 추진 원리를 사용하면 영화 백 투 더 퓨처의 드로이 양과 같은 자동차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의 레리 리드의 논문에서는 비틀림장이 축방향으로 가속을 유도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축방향으로 가속을 유도하는 비틀림장의 선구자는 빅터 샤우베르거 박사입니다. 유체공학의 테슬라로 불리는 빅터 샤우베르거는 독일 잡지에 나치의 비행선이 뜨는 원리를 기고하기를 토네이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빅터 샤우베르거의 말에 따르면 물이나 공기가 콜로이드 분산이라고 알려진 뒤틀린 형태의 진동으로 회전하면 에너지가 축적되고 엄청난 힘의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원칙은 논리적으로 이상적인 비행기나 잠수함의 설계의 적용으로 이어지며 동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빅터 샤우베르고가 말하는 회오리 에너지 패턴입니다. A characteristic energy vortex pattern. In a natural river course, longitudinal vortexes. 빅터 샤우베르거의 와류를 형성하는 흡입 터빈은 카드세우스 모양과 일치하며 물을 이용한 가정용 발전기 도면에서도 토네이도의 원리와 같은 이중 나선형 구조의 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네이도의 구조 및 역학을 살펴보면 토네이도는 내부에서 확장되는 와류와 외부에서 수축하는 와류의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상에서 발생된 토네이도에서는 물체를 공중으로 빨아들이는 흡입 효과를 발생시키고, 전리층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제5의 힘이라 불리는 비틀림은 1800년대 후반 러시아 교수 마시킨 박사가 수행한 연구에 의해 발견되고, 1950년대에 러시아의 천체 물리학자 코지레프 박사가
에너지가 시간과 같이 나선 형태로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에너지의 존재를 결정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땅에서 올라가는 에너지의 형태는 나선 형태의 원뿔 모양이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에너지의 형태 또한 이와 반대되는 나선 형태의 원뿔 모형입니다. 이러한 나선 형태의 에너지장은 카두세우스의 솔방울 모형에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카두세우스 지팡의 솔방울 위치에는 크리스탈이 장식되어 있고 크리스탈에 나타나는 비틀림장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네오디움 자석에는 비틀림장이 나타나며 이 차원으로 형성된 모형은 피보나치 수요를 만족하는 비틀림장입니다. 자석을 얼렸을 때 나타나는 물의 밀도 변화 또한 솔방울 모형을 가지고 있으며 소용돌이 패턴에 에테르가 만나 형성되는 모양 또한 솔방울 모양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롬도금 히토류 자석에 12V의 DC 전압을 가하면 숨겨져 있던 반시계 방향에 나선 소용돌이 플럭스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기장 외에 또 다른 형태의 와류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상 속의 실험자는 네오디움 자석에 총 4개의 와류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비틀림장은 스핀 또는 각 운동량으로 생기는데 회전하는 물체 혹은 입자는 비틀림파를 만들어내고 그것만의 독특한 비틀림장을 갖는다는 이론입니다. 비틀림장은 전자기장, 스핀장, 중력장 이 3가지 필드가 결합된 형태로 서구 세계에서는 이 같은 형태를 스칼라장이라 부릅니다. 러시아의 물리학자 아키모프는 비틀림장 발생 장치를 개발하였는데 비틀림장에서 나타나는 양자 효과는 스칼라파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상위 호환 개념으로 스칼라파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거의 일치합니다. 아키모프의 비틀림장 발생 장치는 노화 억제, 신체 치료, 식물의 발화를 촉진시키고 전자파 차폐 기술, 금속의 강도 및 내부 구조 개선, 원유나 금광 지하자원 탐사 등 날씨를 조작하는 하프 기술에 사용될 수 있고 반중력 비행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만든 대체 과학 위키에서는 비틀림장을 만드는 재료로 수은을 예시로 전하기도 하는데 블랙맨타는 수은을 사용한 삼각형 모양의 미국 기밀 정찰기라고 전합니다. 데이비드 해처 칠드레스의 고대 인도와 아틀란티스의 비마나 항공기 책에서도 고대 인도의 비마나가 뜨는 원리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수은에 열을 가한 카두세우스 지팡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필립 켈러한 박사는 그의 책 상자성에서 아일랜드식 둥근 탑의 피라미드 구조와 꼭대기에 있는 특정원 뿔이 지구의 공명 주파수에 맞춘 개방형 공명 안테나라고 제안하며 탑의 원뿔은 상자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8에서 2000Hz의 파동은 새벽과 황혼에 항상 가장 강하게 밀려왔음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켈러아는 이집트와 중앙아메리카의 피라미드가 사제들을 띄우기 위한 거대한 반중력 구조물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피라미드와 첨탑이 곤충의 더듬이와 디자인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또한 빌 니콜스는 둥근 탑이 농산물의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 퍼스셔의 에버넷시 원형 탑에는 튜닝 포크가 새겨져 있는데 튜닝 포크는 영국의 음악가 존 쇼어에 의해 1711년이 되어서야 발명된 도구입니다. 청동기 시대 켈트족에 의해 만들어진 이 원형 탑에는 튜닝 포크와 망치 그리고 아래에는 알 수 없는 기하학 무늬가 보이는데 이 기하학 무늬는 튜닝 포크에 의해 공명하는 수은의 소용돌이 패턴입니다. 이집트에서도 이와 같은 튜닝 포크를 볼 수 있는데 남자를 상징하는 M이 고조파에 따라 반전되어 여자를 상징하는 W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튜닝 포크는 이집트의 지팡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비틀림장 발생 장치는 유럽 보스니아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보스니아 관광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피라미드의 모습이며 이온 에너지 빔이 하늘을 향해 초광석으로 솟아오르는 광경이 종종 목격된다는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빔의 반경은 4.5m이고 주파수는 28kHz이며 빔의 강도는 3.9V로 초음파 빔의 원천은 피라미드 중심에 위치하며 10kW 이상의 전력을 가진 것으로 러시아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D.J. 넬슨은 1977년에 출판된 그의 책 대피라미드의 생명력에서 피라미드를 덮고 있는 석회암은 반자성으로 원뿔과 피라미드 모양은 둘 다 정점에서 스핀 필드를 생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이 같은 에너지를 정점 에너지라고 칭하며 테슬라 코일을 사용하여 공명 피라미드를 재현해 보이고 있습니다. 본 저자는 피라미드가 연금술에 사용되는 오르무스 재료에 에너지를 공급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집트 피라미드 또한 비틀림파를 방출한다는 것을 독일과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보스니아 피라미드의 꼭지에서 볼 수 있는 원형의 구조물입니다. 이 같은 형태는 바티칸과 디자인을 공유하고 있는 테오티와칸에서도 볼 수 있는데 PBS TV에 방영된 내용에 따르면 전하 생성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피라미드 아래로 연결된 갱도는 나선 구조의 카두세우스 코일과 흡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첨탑들이 이 같은 디자인을 공유하고 있고 원형의 구조물 또한 비틀림장 생성 구조물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에너지 빔은 테오티우아칸, 멕시코의 치첸이트사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켈러한 박사는 고대 비틀림장 발생 장치가 상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과거보다 현재 지구의 자기장 강도가 30%나 줄었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불기둥은 카메라의 렌즈 플레어 현상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비틀림 에너지 형태는 중세시대의 첨탑이나 원형의 돔 형식으로 발달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중세의 건축 양식에서 볼 수 있는 첨탑의 모습입니다. 첨탑 꼭지에 있는 원형의 볼에는 수은이 들어가 있으며 그 위로는 초승달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양식은 동양의 첨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사용되어 온 연금술의 기호입니다. 연금술의 기호에서도 초승달과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볼과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하늘 위에 존재하는 유황을 의미하며 원형의 볼과 초승달은 해와 달을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단독으로 쓰일 경우 십자가는 연금술의 기호에 따라 원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연금술에 사용된 첨탑의 기호는 태양과 달에서 에너지를 받아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호는 이집트에서도 사용되어 왔으며 이 기호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에는 카두세우스 지팡이가 있습니다. 음과 양을 상징하는 태양과 달에서 에너지를 받아오는 카두세우스 지팡이입니다. 카두세우스 지팡이는 연금술의 기호에 따라 수운을 나타냅니다. 태양과 달에서 에너지를 받는 수운은 현대 사회로 들어서며 프리메이슨의 삼각자와 콤파스로 대체되어 그 의미가 변질되고 잊혀지게 됩니다. 수은은 중세시대의 유황과 소금과 함께 3대 원소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중세시대의 첨탑에서 이 같은 형태의 조형물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첨탑 자체가 수운을 상징하는 연금술의 기호이기 때문입니다. 1884년 영국의 발명가 토마스 파커가 개발한 최초의 전기 자동차의 전기 충전 스테이션에는 수은을 사용한 진공관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수은의 특징 중 하나는 전자를 흡수하고 방출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은 카드뮴 텔루라이드 결정은 비틀림장에 노출될 때 자기적 특성을 100만 배 정도 증폭시킨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중세시대 첨탑의 둥근 볼의 재료로 금을 사용하거나 금방을 입힌 이유는 수은의 빛의 스펙트럼을 변형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첨탑에 나타나는 에너지 현상입니다.
곤충학자 빅토르 그레베니코프는 빈 공간 구조 효과에 대해 말하기를 벌집과 피라미드 꼭지에서 강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딱정벌레의 날개의 공간 구조 효과를 이용하여 반중력 플랫폼을 만든 바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빅토르의 반중력 플랫폼은 또 다른 형태의 스칼라파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도 하는데, 공간 구조나 연속된 패턴으로 이루어진 분자 구조에 의해 스칼라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피라미드 구조는 지면으로부터 발생되는 비틀림파를 자연적으로 증폭시키는 수동 증폭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규석 크리스탈의 분자 구조 또한 피라미드 구조와 비슷한 정사면체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리스탈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구조적 특성과 결합 방식으로 인해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데 탁월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은 높은 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외부 압력이 가해질 때 전기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피에조 전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에조 전기 효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크리스탈에 가해진 응력은 크리스탈 표면에 만들어진 전위를 통해 전압을 생성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크리스탈의 전기장은 주변의 공기를 이온화하여 빛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벨리스크는 공명장치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큰 오벨리스크가 있던 기초석은 크리스탈 위에 세워져 있었고, 이 크리스탈 기초석은 지하 18피트 아래의 지하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의해 생성된 스칼라파는 지하수를 통해 크리스탈에 전달되고, 크리스탈은 스칼라파를 증폭시켜 오벨리스크를 통해 공명했을 것이라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항상 두 개의 쌍으로 존재해왔고, 테슬라 코일의 시간역전 파동 또한 한 쌍의 스칼라파 간섭을 통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집트의 앙크 같은 도구들은 어쩌면 테슬라 코일과 함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틀림장은 전자파를 사용하지 않는 초광속 통신, 수중 통신, 지하 통신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키모프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가진 두 개의 비틀림장 생성기를 서로 다른 위치에 놓으면 평행세계 사이의 막을 제거하고 전파가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는 순간 이동 포털을 만든다고 합니다. 라우문드 자이트 잡지는 독일이 스칼라파를 이용한 기지국이 필요 없는 저비용 통신 장치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스피나는 입자나 물체는 고유의 비틀림장이 있고,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비틀림장을 가지고 있는데, 별 또한 중력파라 부르는 비틀림장을 가지고 있으며, 두 별의 비틀림장은 공간의 밀도에 영향을 미치고 블랙홀과 같은 포털이 만들어져 성간 여행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이 비틀림장을 활용한 나사가 만든 우주웹이라는 개념입니다. 성서는 포털에 대해 말하기를 엘리야가 회오리를 타고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하고 있으며, 폭풍 가운데에도 주의 길이 있다고 전함으로써 실제 비틀림장에는 포털과 같은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른이 포털을 열기 위해 숨기고 있는 기술은 바로 스칼라파를 이용한 비틀림장입니다. 세른의 홍보 영상에서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시계 초침의 무작위적인 흐름은 스칼라파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카드세우스 코일을 활성화하자 마치 시계의 분침이 시계의 초침처럼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모두 스칼라 공명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성간 사이에 포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키모프의 연구에 따라 동일한 스펙트럼의 비틀림장 공명이 필요합니다. 블랙홀은 이러한 두 개의 나선형 구조의 비틀림장이 만나 형성되는 구조를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세른이 포털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비틀림장을 생성하는 강입자 충돌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현재 세른은 강입자 충돌기 옆에 또 다른 형태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는 포털에 대해 말하기를 세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에 의해 포털은
열릴 것이라 말합니다. 실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의 스칼라파와 강입자 충돌기에서 나타나는 스칼라파가 동일한 스펙트럼으로 공명한다면 포털은 열릴 수 있게 됩니다.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차원의 문이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아닌 같은 시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지하세계와 지상 사이를 물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땅의 입자의 밀도를 변화시켜 공간의 문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니무롯이 건설하고자 했던 바벨탑 또한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스칼라파 통신 기술을 이용하면 마인드 컨트롤 기술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헤닝 비테 박사는 두 개의 스칼라파를 모듈화시켜 원격으로 교차시키면 인간의 뇌석에 홀로그램 효과를 실어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What is that? Not clouds. Who's our enemy? It's not letters. It's just numbers. Which numbers? 10, 34, 06, 5, 4, 3, 2, 1. 미드 3체는 마인드 컨트롤 기술에 사용되는 홀로그램 효과와 생체 자극 기술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계인을 소재로 한 공상 드라마의 실제 주제는 사실 외계인이 아닌 마인드 컨트롤 기법이며 우리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드 3체의 스토리에 등장하는 우주에서 외계인이 보낸다는 백색 소음은 대균열에서 나타나는 20.5MHz의 주파수로 칼구스 젠스키는 은하수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측정했고 대균열에서 나타나는 소음이 외계인이 보내는 신호로 변질된 것입니다. 컴퓨터의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인 클럭은 수정으로 만든 오실레이터라고 부르는 결정 진동자의 진동 공명수에 해당됩니다. CPU의 클럭인 3.7GHz는 1초에 37억 번 진동하는 크리스탈의 진동수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결정격자라고 부르는 크리스탈 위에서 움직이는 파도에 의해 생성되는 파동 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8Hz의 슈만 공명은 어쩌면 우리 머리 위에 형성된 크리스탈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석영 크리스탈은 얇은 두께와 짧은 길이를 가질수록 높은 공진 주파수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길이가 길어지고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낮은 공진 주파수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동 방정식에 따라 크리스탈 두께를 도출하면 2MHz의 공진 주파수를 얻기 위해서는 1mm 두께의 크리스탈 결정이 필요하며 슈만 공명과 같은 8Hz의 주파수를 얻기 위해서는 250m 두께의 크리스탈 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슈만 공명을 12Hz로 측정한 바 있습니다. 고대의 암벽화에는 주로 뿔을 가진 존재와 함께 나선 형태의 소용돌이, 패턴이 함께 등장합니다. 소용돌이 패턴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기하학 무늬를 상징화한 것일 수도 있지만 비틀림 에너지에 대한 고대인들의 지식은 현대 사회가 가진 지식 그 이상의 것이라 보이기도 합니다. 카드세우스 코일에 나타나는 스칼라파는 지금까지 서구 세계에서 비주류 과학으로 분류되어 왔고 앞으로도 사이비 과학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수은의 판매와 사용은 국제법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으며 테슬라 파워에 사용된 저주파 주파수 또한 국제통신규약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에테르와 스칼라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역사 속에서 삭제되고 잊혀진 이유에 대해서는 외계인이라고 불리는 짐승의 지식이 인류보다 월등하고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Watch out!